시작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끌어안는 가톨릭 정신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희망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복지의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대구 지역 곳곳에 의문의 편지들이 속속 배달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전체 수용인원 약 10%인 1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던 희망원에서 죽어간 129명.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희망원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 청소년 시절을 희망원에서 보냈다는 올해 62의 임대관 씨입니다. 64년도부터 70년까지 7년 희망원에 희망원 얘기를 꺼내시자마자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가 희망원에 가게 된 건 10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오갈데없는 신세가 되어 거리 생활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희망원 그 단속반이 있어요. 단속반이 하얀 차가 거기 타락을 타니까 내 같은 애들 한 10명 그 먼저 붙잡혀 와가지고 희망원에 갈 때 선생님 동의를 받지 않고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늙었어. 나이 무나 알아. 감금에 가까운 상태로 시작된 희망원 생활은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거리 신세는 면했지만 배고픔과 추위는 여전했고 매일같이 기합과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62인데 그때 원산복귀가 얼마나 해서 세포가 다 죽어갖고 이게 없어. 원산복귀가 하수 달려갖고 오라다가 잠들었다니까요. 차라리 거리 생활이 낫겠다 싶을 만큼 밤낮 없이 두들겨 맞으며 견뎌야 했던 7년. 개줄로 이렇게 묶어서 개줄에다가 자물통을 채워갖고 꼼짝을 못하게 놔두고 어둠 정도 못 누르고 한 3일을 패는데 맞다 기절했다가 또 깨우고 또 패고 깨우고. 당신 나이가 그때 13살. 초등학생인데. 그때마저 부러진 팔 때문에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임씨. 내가 지독한 왼손잡이 걸도 왼손으로밖에 못 쓰고 핸드 해피를 왼손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 죽음은 일상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많이 죽는 날은 하루에 한 3명 더 죽었고 지금 일주일에 한 5명 정도 죽어다 봐야지. 죽자 말자 죽는 게 아닌기라. 데리고 가기 귀찮았어. 놔두는 3, 4일 지난 걸 보면 자체 상태가 전체가 앉아. 눈 감은 것도 있고 지가. 그야말로 현실에 재현된 지옥이었던 희망원. 그 시절 희망원에는 그저 살아서 나가고 싶다는 바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맞아 죽지 않을 거야. 죽을 만큼 맞았는데도 살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고. 인권은 없다. 인권 없다. 희망 원생한테는 인권이란 없다. 하지만 당시 희망원 원장이었던 정인택 씨는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을 받을 만큼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예의 희망의 상인 대상은 대구 시립희망원장 정인택 씨에게 주어졌으며 그때부터 시작된 희망원의 거짓 신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곧 복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인권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태로 복지시설의 인권 유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수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작됐지만 당시 희망원은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가톨릭 교회가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에 의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보살핌 속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술했죠. 단지 가둬두고 방에 24명씩, 많을 때는 26명씩 한 방에 넣어두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인간 사육장이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인권은 여전히 바깥 세상 얘기였고 죽음은 변함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많았어요. 그때 94년도인가? 대구가 엄청 더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죽어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에 한 방에 24명씩 있으면 진짜 찜통이죠. 달라진 것이라고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있다는 것. 혹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을까? 신부님한테도 그렇고 수녀님한테도 그렇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그냥 가서 담당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라 하는 거죠. 그게 다였으니까. 내가 거기 한 동에서 거의 7, 8년을 살았는데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이 동에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왔던 사람들 중에 희망원 식구들은 속하지 않았던 걸까? 1980년 가톨릭 교회가 운영을 맡으면서 이제는 달라질 거란 희망이 가득했을 희망원. 하지만 36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공개된 희망원의 모습은 끔찍한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의 희망원 모습에서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임대관 씨. 천주교서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이제 잘 짜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는 건 모르셨어요? 그럼요. 예전에 그렇게 때려 죽이고 병들을 죽이고 해서만 되었지. 이게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서류들이 바로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한 사람이 모두 129명.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사망자가 없었던 걸까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희망원 측에 요구해받은 이 자료를 보면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12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년 전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알릴 당시 집계한 사망자 수는 12년간 513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인권 사각지대의 대명사로 불리는 형제복지원보다 희망원의 사망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형제복지원의 경우 인권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7, 8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희망원에서 이렇듯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최근 2년간의 일입니다. 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원에서 죽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희망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만큼 그 안을 들어가 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희망원 안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희망원에 살지는 않지만 희망원을 잘 아는 사람. 그곳에서 6년간 자원봉사를 했다는 민수진 씨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희망원 내부 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연중에 압박감으로 좀 이제 조심시키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분들이 늘 강조했었어요. 봉사자로서 선을 지켜라. 여기서 본 것을 듣는 그대로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가해줬으면 좋겠다. 1년에 1,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지만 그들 대부분은 허락된 곳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당시 생활 지도사들과 친했던 덕분에 다른 봉사자들은 보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완전 그거는 정말 인권 이하의 것들? 그러니까 섭식장에 있는 분들도 저렇게 먹이다가는 이렇게 잘못해서 죽으시겠구나. 혼자서는 밥을 먹기 힘든 사람들을 눕혀놓고 거의 반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 다리 사이에 그분들 팔 있죠?
그거를 이렇게 누르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위로 올라타요? 네네, 거의 올라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먹여야. 잘못 기도로 넘어가면 그게 되게 불안한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선생님이요. 희망 선생님이요. 멀쩡한 사람도 삼키기 힘든 상황. 혼자서 밥을 먹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식사 시간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시간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수시로 뿜어져 나와요. 근데 옆에 얼굴에 손목에 그 악취에 계속 기침하시고 막 이러니까 제 얼굴에도 피고 막 불쾌한 거예요. 이거 내가 봉사를 하는 건지 학대를 하고 그런 건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건 비단 밥을 먹을 때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손이 선명하게 저는 자해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묶여 있었던 거예요. 8시간 내내 저 봉사할 때도 묶여 계시던 분 허다했거든요. 저는 꼭 갈 때마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여있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뭐 한쪽 팔이라도 가도 못해. 안쓰러운 마음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뭐 빨간 약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되면 되게 화를 내세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수진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희망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만큼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애만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시끄럽고 애들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우는 소리죠. 막 이런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리가 조금 아마 미흡한 그 정도로 나는 느끼고 있어요. 새벽에도 뭐 4시, 5시를 돼도 막 소리가 막 나고 이렇거든요.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은 탓에 경비실에는 희망원 연락처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여는데 좀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가면 막 티를 잡고 여자인지 싶은데 뭐 울음소리가 들리고 와요. 주로 몇 시쯤이에요? 밤에 주로 그렇게 들려요.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외부인에게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 희망원의 문.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9월 19일 드디어 외부인에게 희망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희망원 사태를 조사 중인 국민의당과 함께 들어가 본 희망원의 내부. 말끔히 청소된 생활관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생활하시면서 뭐 불편한 것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거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시면. 그런데 복도 끝에 잠겨있는 방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엔 한 남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는 왜 여기 혼자 있는 걸까? 언제 여기 들어왔어요?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직원들 없어요. 그냥 말해도 돼. 대화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기에 나가려는 순간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지금 거의 감금인데 닫히면 안에서는 못 열어. 밖에서 열어줘야만 나갈 수 있는 이 방의 용도는 무엇일까? 심리학 병실이라고 해요. 그래 오늘 여기서 갑자기 조현병 같은 게 갑자기 성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자기가 환청에 있어도 환시에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해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생활인이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자퇴의 위험성이 높을 때 이 방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위험 시설이 더 많죠. 흥분된 사람 여기 혼자 시크루션을 시키는데 이런 데 박아버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정신장애인 시설인데 의료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 곳곳엔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했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이 방은 정말 심리 안정실로 쓰인 걸까? 희망원에서 25년간 거주했던 정현 씨는 그곳이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을 가두는 독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원안에서 원을 어겼거나 뭐 그런 거 있는 경우에는 징계라고 해서 뭐 3주, 한 달 이상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죠. 한 제보자가 건넨 영상 속에는 평상시 희망원에서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잘못했어. 노후증에서 그래. 나중에 기다려. 미팅할 때까지. 알았지?
명칭은 심리안정실이지만 실제로는 징벌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관 외의 다른 시설은 어떨까? 1200여 명의 식구들이 함께 이용한다는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원에 입소한 사람들, 즉 생활인들 상당수가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지만은 이러한 생활인들을 위한 이곳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여기 목욕탕에서 안전사고 있었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 분이 제가 오늘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저도 20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곳에서 목욕을 하던 생활인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나와가지고 서서 이제 닦다가 넘어져서 그런 닦다가 넘어졌다는 건 탈의실로 나와가지고 목욕탕이잖아요, 탈의실. 탕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 탈의실에서 있는 거죠. 아 근데 모르셨어요? 그 과정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 저는 목욕탕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몰라요? 아니 목욕탕 제가 이제 여기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르느라고 일상적인 좀 많은 사고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목욕탕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서 사람이 죽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희망원에 상주하는 간호사는 11명. 주 업무 중 하나는 생활인들의 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이라 표시된 약들이 실온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약을 보관할 만큼 냉장고가 크지 않아 실온에 방치한다는 냉장 보관약. 약을 지금 저렇게 보관하고 이 안에는 술 들었잖아요 지금. 약은 저렇게 상온에다가 특이한 진한 걸 방치해놓고 이런 냉장고에는 술 들었고 이랬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이거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관 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약. 그렇다면 투약 방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우린 희망원에 근무했었다는 한 의료 관계자를 만나 희망원 내의 비상식적인 의료 시스템에 관해 듣게 됐습니다. 4시 반에 약 먹어요. 밥 먹기 전에 저녁으로 약 먹고 점심약은 1시에 먹고 4시 반에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로 오후 4시 반이 되기도 전에 직원들이 약을 나눠줍니다. 저녁약을 이 시간에 주는 이유, 6시 퇴근을 위해서입니다. 밥 먹기 전에 약 먹는 거는 분수에 진짜 그 강한 약을 먹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다 그러죠. 4시 반에 투약은 좀 그런데 이러면서 그래도 본인들은 6시에 칼퇴근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고 뭐 걱정은 하되 자기 손해 보기는 싫고 그런 마음이 직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동절기 단축 근무를 따라하면서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탓에 약도 더 일찍 줬다는 겁니다. 5시에 퇴근했거든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3시 반에 저녁약 투약했어요. 3시 반이면 저녁이 아닌데. 그냥 점심이죠. 투약 시간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건 생활인들이 먹는 약의 종류입니다. 25년간 희망원에서 생활했던 정현 씨는 희망원에서 주는 약이 일종의 수면제와 같았다고 기억합니다. 밥 먹기 전에 그 약을 투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올 시간 되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밥 먹기 전에 푹푹 쓰러져요. 밥 먹으러 깨우면 못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숨이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만들고요. 게다가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줄을 서서 한꺼번에 약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안 먹는 시간 되면 줄 쫙 서가지고 차례차례 가서 약 받아 먹고 입에 넣고 물 마시고 이번에 확인하고 이래도. 여름이 된 겨울이죠? 네. 땡볕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네. 몇백 명씩 줄 서가지고 약을 받아 먹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도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생활인들 사이에서 일명 빨간 약이라고 불렸던 그 약은 향정신성 약물인 클로로프로마진입니다. 클로로프로마진은 기본적으로 졸린 약입니다.
진정작용이 매우 강하거든요. 저녁 식사 전에 복용을 했다면 저녁을 먹기 전에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졸린 가운데서 돌아다니면 비틀비틀 거릴 수가 있죠. 어지럽거나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럼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우리가 이제 클로로포마진이라는 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렇게 투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투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조금 더 적합한 올바른 투약 시간을 지켜야 되죠. 늦은 저녁이나 취침 전에 이제 투약이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뭐 늦은 오후 저녁 식사 이전에 투여를 했다는 것은 관리의 목적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예컨대 뭐 직원이 퇴근하기 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용자의 편의, 관리자의 편의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6시 퇴근을 위해 기본적인 의료 상식도 무시하는 직원들. 실제로 오후 6시에 바꿔지자 퇴근하는 직원들의 차가 앞다투어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직원들이 퇴근한 후 희망원은 그야말로 안전사각지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죠, 방치. 주말이나 저녁 시간 되면 교사들 거의 없으니까. 거의 교사들이 없고 식구들끼리 방치하고 있으니까 식구들 중에서도 뭐 힘이 센 사람이 있을 거고 미운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교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치여받고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잘못 때리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사망사건 중엔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발생한 생활인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 없이 병사로 처리되었던 겁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노숙인들끼리 폭행하고 그들이 면역력도 낮고 하니까 이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합병증처럼 해서 이렇게 사망으로 넘어가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기 실수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고 병원 가서 죽은 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아무 책임이 없이 넘어가는 거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촬영된 영상에는 동조의 목을 발로 밟는 한 생활인의 거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 방문 당시 만났던 생활인들 역시 직원이 없을 때 벌어지는 폭행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여기는 폭행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때리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못 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직접 맞아보고 했습니까? 네, 여기 맞아요 이랬는데 맞았어요? 눈도 실명이 실명이 되고 하지만 그런 하소연에도 아랑곳 없이 6시 퇴근을 고수하는 직원들. 복지시설의 경우 3D 업종이라고 불리며 이중률이 높지만 희망원은 예외입니다. 희망원에는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근무 조건 때문에 옮겨온 직원들이 꽤나 많거든요. 우선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정확하고 휴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복지가 좋은 편인 거예요. 급여 역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여성들이 그냥 퇴근하는 그런 조건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뭐 2교도 내지 3교도 예약하는 것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보면 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임금이 높다. 간부급, 예를 들어 원장이든지 사무장이든지 이런 간부급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 났어요. 생활인보다는 직원들의 천국이었던 희망원. 그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철저한 입단속이었습니다. 희망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뭐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뭐 인권위원회 그런 데서 전화가 오면 말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다,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해달라는 거겠죠. 침묵하고 있기에는 일부 직원들의 악행이 너무 교묘하고 악랄해 참을 수 없었다는 은철 씨. 이제 약간 좀 말이 많이 어눌하거나 대화가 아예 안 된다거나 몇몇 분만 좀 집요하게 뺨을 때린다거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신다거나, 만약에 때린다 해도 멍 안 들게 그냥 주먹으로 쥐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뺨을 막 이렇게 때리거나 넘어뜨려도 완전 쿵 안 넘어지게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죠. 공익근무 2년 동안 그가 보고 들은 희망원의 실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건 진짜 개판이구나.
느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개판이구나. 친구들 뭐 때리고 욕하고 뭐 그런 거 자체가 그냥 더 설명할 그게 없잖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개판이구나. 희망원에서 2년간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의 증언과는 달리 보시다시피 희망원은 2005년 전까지는 우수시설로, 그리고 2005년 이후부터는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6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평가 당시 사용되었던 평가 기준서입니다. 대부분의 평가 기준이 시설이나 조직 운영에 관한 항목들 뿐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묻는 항목은 53개 중 단 1개밖에 없습니다. 이 평가 기준서를 바탕으로 희망원의 시설은 2014년 올 A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희망원에 지원된 돈은 103억 원, 지난 5년간 41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 돈이 정말 생활인들을 위해 잘 쓰였다면 2년 8개월 동안 129명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희망원 측은 사망자의 90% 이상은 병사, 즉 아파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치료는 과연 제대로 했을까요? 지난 2011년 12월 27일 대구의 한 병원. 40대 초반의 여성 한 명이 입원한 지 6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녀는 지난 88년 희망원에 입소한 서안나 씨입니다. 지적장애가 있긴 했지만 누구보다 활달하고 건강했다는 안나 씨. 희망원 사람들 역시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멀쩡했거든요. 분명히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서안 씨에 대한 사망 원인도 우리가 캐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시 안나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그런데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 그녀는 매일 어딘가로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간 곳은 희망원의 부원장이었던 김 씨의 집.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던 걸까? 부원장님 아들분이 뇌성마비였으니까 거기 제 도와준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 부원장에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거나 밥을 먹거나 뭐 옷 입고 이런 것도 뭐 걷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되니까 보존에서는 없으면 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활동 보조사가 오지 않는 날에는 안나 씨가 김 씨 아들을 돌본 것은 물론 김 씨 집에 가사 도우미 노릇까지 했다고 합니다. 씨가 그 집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본 건 뭐 청소 같은 거나 뭐 설거지, 뭐 빨래 같은 거로 뭐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원의 생활인이었던 안나 씨가 부원장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수호 씨.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는 그렇게 못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희망원 사람들 역시 안나 씨가 부원장의 집에서 일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당연히가 안 이상할 수가 없죠. 그걸로 어떻게 보면 지적 장애도 좀 했었고 몸도 불편한 것도 좀 했었고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 뭐라고 보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죠. 희망원 기록에 의하면 안나 씨가 김 부원장 집에 간 건 1998년부터입니다. 사망하던 2011년까지 13년간 일이 너무 힘들고 가기 싫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좀 이상한 일인데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거부할 수가 없죠. 불이익을 당하죠. 거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간부가 변명하면? 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부원장 김 씨는 원장 신부보다 입김이 셀 정도로 희망원 내의 실세였다고 합니다. 원래 공무원이었던 그가 희망원에 남아 부원장까지 하게 된 건 대구시가 희망원을 가톨릭 교회에 위탁한 뒤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가 같이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여기 시공문에 있다가 그 시도에 귀환 안 하고 남아있는 거죠. 가톨릭이 위탁 운영을 맡았지만 원장 신부는 명목상의 대표일 뿐 희망원 내의 실무는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84년엔 금호 봉사장까지 받았던 김 부원장. 겉으로는 누구보다 생활인들을 위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집 도우미로 부리면서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받았냐 하면 4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4만 원이라고요? 네, 한 달에 월급이 4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한 달에 4만 원이요. 심지어 희망원을 퇴직한 후에도 계속 안나 씨를 부려먹었다는 김 부원장. 안나 씨는 싫다는 말도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씨는 진짜 초등학교 2, 3학년 발랄하고 화 안 내고 진짜 그게 진짜 때 안 묻은 천사죠. 지가. 그런 안나 씨에게 김 부원장의 아들은 차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오빠가 모욕을 시키는데 내 보고 자꾸 옷을 벗고 모욕을 시키라고 하더라. 그래서 위에 옷하고 밑에 옷하고 불떡 벗고 걔를 모욕시키는데 오빠가 X를 자꾸 씻겨달라고 하더라. 안나 씨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지 않다는 걸 악용해 은밀히 행해졌던 성추행. TV 보는데 오빠가 만져달라 하더라. 그래서 난 싫다 했는데 자꾸 만져달라 하니까 안 만지면 화를 내고 했답니다. 만져주니까는 그래서 하얀 물이 나왔답니다. 우리는 김 씨에게 직접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희망원을 퇴직한 후 희망원 바로 옆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 씨. 원장님 쪽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에 입원좀 하셨어요. 아프세요? 안가면서 남자 아주 안 좋아했죠. 병원에 입원을 한 탓에 이곳에 못 온 지 오래됐다는 김 씨. 수소문 끝에 그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부인과 함께 있는 김 씨. 이들 부부는 안나 씨를 기억할까? 혹시 서희 씨라고 아세요? 서희 씨는 어느 정도 집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거 묻지 마세요. 부원장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오랫동안 한 거에 대해 가사 도움이 아니에요. 아,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러니까 한숨이 이야기하려고. 월급도 주시고 하셨다고. 쥐 잡힐 수라고 조금 저기 있었구나. 얘기가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액션은 말 안 하는데 네. 네. 그때는 그래 해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냥 참 즐겁게 했어요. 본인이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아들이 안나 씨에게 한 행동을 알고 있었을까? 아드님이 서희 씨한테 속옷만 입고 시켜달라고 했죠. 도움이가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세탁기 아이고 여보 그만해. 그만하시지. 그만합시다. 원장님은 서희 씨 관련해서 하실 말씀 그만 입 다물어 여보. 그만 가세. 가세. 부인이 막아선 탓에 하지 못했던 김 씨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김 씨를 만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5년 전 그녀는 왜 갑자기 사망한 걸까? 혹시 남들이 모르는 지병이 있었다면 희망원 내 의료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동생이 어디에 뭐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분이 없으신 분이고 감기질환 때문에 진료를 하셨다가 약을 받아 마셨는데 열이 났다고 오후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의무관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감기 증상만을 보였다는 안나 씨. 12월 16일 저녁에 열이 난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항생제 처방하고 해열제 주사를 했는데도 처방받았고 감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네,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갑자기 열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때가 2011년 12월 20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삭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시작을 하고 기계호흡을 이 정도면 이제 폐혈증이거든요. 중증 폐혈증이고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도 한 생존율이 한 50% 내외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날 일반 작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버려요. 정리해보자면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하루 만에 대형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하루 만에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 6일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환자 상태 자체는 옮기기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차 병원급에서 기계한계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2차 병원급으로 옮기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대단히 적합하지도 않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당시 안나 씨를 하루 만에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옮긴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우리 집에서 이분은 저 가망이 없으니까 2차 병원으로 옮기라고 처방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 옮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그런 처방을 내렸을 리가 없다는 것이 같은 대학병원 의사의 입장입니다. 자기들 차트에는 가망이 없다 그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폐혈증이라는 건 어찌됐건 뭐 암이나 이런 거 비해서 그 순간을 잡기가 힘든 거지 순간만 버티고 나면 다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예, 충분히 있는데 갑자기 가능성이 없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죠. 하지만 간호팀장은 여전히 당시 병원의 의사가 내린 처방이라 주장합니다. 부정 가능성이 없어서 병원으로 옮길 때 그럼 직원은 전화만 받고 네 옮기세요라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거나 하죠. 어떤 간호사가 이때 대구병원에서 마지막 병원 후송할 때 나갔나요? 그날 근무가 누구였어요? 당직 근무표를 가야 될 것 같은. 우리는 그날 근무했던 당직 간호사를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직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 상황이 결정돼서 우리가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위에 누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직자가 있어도 그 위에 팀장님이 있고. 그러면 서희 씨가 그냥 3차에서 2차로 가는 거를 최종 승인하신 건 과장님이시잖아요. 당직자분이 아니시라고. 네, 제가 책임자니까 제가 하는 거지. 결국 간호팀장이 병원에 가보지도 않은 채 안나 씨를 2차 병원으로 옮기라고 결정한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3차 병원으로 간 희망원 환자가 생명을 포기해야 되거나 위독한 상황에서 희망원은 어떠한 개입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3차 병원이 있겠다.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이렇게 건의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못 하면 저희들 실수입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을 실수로 포기했다는 희망원의 태도. 그렇다면 안에서 벌어진 응급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걸까? 희망원 내에서 숨진 사람 중 상당수는 음식을 먹다 기도 폐쇄로 질식사했습니다. 대처만 신속하게 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일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없었죠. 아, 의사 선생님 안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선생님 안 계시니까 당직할 때 간호사가 한 명 서잖아요. 그때 많이 응급 상황이 터져서 간호사가 병원 따라가야 되면 현재 희망원은 간호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또 응급 환자가 많이 또 발생해버리고 아무 조치해줄 그게 없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의료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케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직원들이 없는 시간에 원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우리가 확인한 것만 9건. 그렇다면 119는 왜 안 불렀던 걸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119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안 부르니까는. 우린 희망원에서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를 찾아가 사망 사건 당시 희망원에 출동한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망 사고 나오면 우리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사람들 아예 우리한테 연락이 안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내부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희망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공공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실시하지 이 노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내부적으로 알리기 쉽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도 아니겠나. 어떤 뭐 타박상 이런 것도 뭐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노출되고 될 수도 있으니까. 119 안전센터와 희망원 사이는 불과 1.5km,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119를 희망원은 부르지 않았는가? 저희는 병원이 이렇게 연계된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 차를 부르면 병원에서 차가 오거든요. 오면 그 차에 태워서 보내요. 연계병원에서 오는데 한 5분 내로 와요? 한 2, 30분 정도? 멀어요.
실제로 희망원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최소 15분에서 길게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매우 취약한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송도 중 사망에 대비해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른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돌아가시면 다시 모시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환자가 병원 차 안에서 만약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셔서 병원에 도착하면 그게 사고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사로 돼버리면 이게 일 처리가 되게 경찰 뭐 이런 게 좀 복잡하다 하대요. 그래서 복잡해서 그냥 이 안에서 간단하게. 그럼 희망원 내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상근 의사 선생님 불러서 뭐 검안서를 쓴다든가 사고로 안 되게 안에서 그냥 돌아가신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내부 분위기였나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희망원 자체 직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말 잘못 듣다가는 지켜가지고. 129명의 죽음 속에는 과연 한치의 의혹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지만 죽은 이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건 2년 8개월간 129명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과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여러 번 취재했지만 가톨릭 교회가 운영을 하는 시설에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믿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아온 복지시설의 문제가 희망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한나 씨가 사망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인들의 죽음에 대해 희망원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운영을 맡고 있는 희망원에서 사람의 생명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희망원 직원들 모두가 그동안 희망원 문제에 눈감아온 것은 아닙니다. 15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는 분명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투서들입니다. 희망원 내부에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서들은 대구 가톨릭 대교구와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청 등을 비롯해 수백 명의 관계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희망원 내에서 벌어져 온 문제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희망원의 문제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낙원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깨닫게 한 탓에 인간을 고통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선악과 희망원의 가려진 진실을 외부에 알린 것도 바로 그 사과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문제는 급식에서 썩은 사과가 나왔다. 한 달에 20일 넘게 간식으로 제공됐던 사과 중 일부가 썩어 있었고 그에 따라 다른 급식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 결과 생활인들에게 컵라면과 식은 밥이랑 드릴 때 소불고기를 청구를 한다던거나 바나나를 13상자를 들어오지만 40상자로 청구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조작이나 물품 수량을 부풀려서 계속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한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만 10개월간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원 측에서는 납품업체의 단독 비리라며 4,400만 원을 배상받고 문제를 덮었던 겁니다. 그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던 문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형사 고발도 안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의문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내부에서는 영양사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영양사는 나중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저도 진짜로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뭐 할 때마다 뭐 승진을 힘내면 꼭 그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이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도 정말 불쾌합니다. 이것도. 자신은 억울하다는 영양사, 썩은 사과에 관한 의혹도 부인합니다. 썩은 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멀쩡해 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로 왜 알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사과는 영양사 친오빠의 농장에서 납품한 사과였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원장 신부의 설명을 듣기 위해 다시 찾은 희망원. 그런데
입구에서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카메라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여기가 뭔가 의혹이나 허점이 많아서 스스로 감추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인권위 결과 나오면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하세요. 그게 우리 그 사무국장 의견이에요? 아니면은 그 여기 원장 그 희망원 원장 선생님 원장님 의견입니다.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예. 신랑이 그때 간신히 원장 신부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원장 선생님 다 모자이크 해드리는 게 이게 좀 애매해요. 해야지. 네, 원장 신부님이랑 다 나머지 선생님도 모자이크 원하시는 거죠. 네. 먼저 급식 비리에 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정 권자는 또 원장 선생님이에요. 다 보면. 예. 근데 이제 비리가 생겼어요. 그럼 제일 말단에 그 영양사만 처벌할 수 있나요? 그거? 회계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회계에 있고 주고 수익과 지출에 문제가 되면 이거는 분명히 행정의 라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은 어떤 문제가 하니까 그 문서에 대한 것을 이제 옳게 검수를 하지 않았다. 이거지.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안 한 영양사의 잘못이지 최종 결제자인 원장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업체들 등사고발 하셨습니까? 4,400만 원을 쏘겼는데 그럼 그거 당연히 등사고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민이 언제 쪽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른이들 선에서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단체 사람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신부들. 공정하게 모든 부분들을 쭉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악의를 먼저 가지고 와갖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죠. 평소에도 신부들은 누군가 희망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생활인을 폭행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울타리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냐. 목격하고 한 건 알겠지만 그 물증도 없고 그거 믿고서 그냥 처벌을 해야 되겠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신부님께 방금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천주교가 이렇구나 싶고 신부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죠. 직원들 역시 원장 신부를 사회복지시설의 상사가 아닌 가톨릭교회 안의 신부님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주듯이 축일날 신부님한테 그런 행사를 해줘요. 축일 파티를. 축일이다. 그럼 보통 2, 3주 전에는 모이거든요. 2, 3주 내내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평일에 거의 그랬었죠. 생활인을 돌봐야 할 시간에 원장 신부를 위해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는 직원들. (1200명의) 생활인보다 1명의 원장 신부가 직원들에게는 우선이었던 겁니다. 진짜 하루에 1시간씩 뭐 이렇게 하다가 신부님 축일 전날에는 진짜 오후 시간 내내 비워놓고 그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생활관에 식구들은 뭐 똥을 싸든 뭐 오줌을 싸든 식구들은 뭐 다쳐도 아무도 모르고. 원장 신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구 대교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보낸 투서를 받고 희망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각 시설별 한 장짜리 보고서, 내용 또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A4 한 쪽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시민사회단체도 감사 보고서를 A4 한 쪽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감사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 우린 희망원 문제에 대한 대구 대교구의 공식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신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어디 방송국이라 하셨죠? 네네. 저희는 SBS 방송국. SBS요? 네. 잠시만요. 아직은 안 나오셔서 오늘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방금 자리에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휴대폰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으시기가 곤란하셔서, 예. 네. 그러시는데요. 네. 신부님께서는 왜 연락을 피하시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해봤지만 결국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약자들을 대변해온 가톨릭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대구 대교구의 태도. 한 관계자는 그 이유가 그동안 대구 가톨릭교회가 걸어온 역사적 행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구 교구가 갖고 있는 이제 역사에서 부끄러운 점 중에 제일 큰 건 친일에 앞장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12 사태 이후에 광주 이후에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두환을 이제 위한 대통령 만드는 기구잖아요, 국보위가. 거기에 이제 교구 사제들 두 분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어떤 교구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대구 교구만 참여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당시 정부는 국보위에 참여했던 2명의 신부가 속해 있던 대구 대교구에 정부가 운영하던 복지시설들을 위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립희망원도 바로 그때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수탁권을 받았죠. 독재 권력을 비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는 걸로 살았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대구 교구가 가장 갖는 부끄러움 중에 하나고요. 결국 가톨릭 교회 중 가장 사회복지에 열심인 교구란 이미지 뒤에는 군사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던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는 그동안 희망원 문제를 왜 몰랐던 걸까? 대구시에서도 희망원 개설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2015년부터는 그 강도 높은 지도 점검을 벌여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노력하는 있는 상황에 지금 이게 터져보니까 2014년 정기감사 때는 그럼 이 사실은 모르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쪽에서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노력을 잘하고 또 분명하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비문적인 그런 가지는 하지 않거든요. 가톨릭이라는 보호막은 관리감독기관은 물론 복지시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눈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톨릭이 운영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경우도 있었고, 그거는 어떤 뭐 가톨릭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신뢰가 어느나마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들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들까지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아니었냐 하는 자책이 드는 거죠,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밥그릇에서 비리를 만들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비리나 인권 침해가 경중이 뭐 가볍든 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요. 이제는 희망원 같은 대형 격리 수용시설이 가톨릭 교회의 정신을 오히려 위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격리가 아니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강조한 것입니다. Nell'epoca in cui una certa cura del corpo è divenuta mito di massa e dunque affare economico, ciò che è imperfetto deve essere oscurato perché attenta alla felicità e alla serenità dei privilegiati e mette in crisi il modello dominante. Meglio tenere queste persone separate.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이들을 시설에서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잘 내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 있죠. 인권. 그분들 왜 지역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결정하는 분들 누구예요? 우리 천주교회가 예언적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장인들뿐 아니라 사회 약자들
우리 지역사회 안에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회보다 더 앞장 나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희망원의 문제가 이제라도 세상에 알려진 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해준 내부 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역시 처벌보다는 변화입니다. 물론 희망원의 잘못된 부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되지만 그것들은 결국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원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식구들한테 좀 더 피해가 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해봤자 순간 이러겠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좀 이런 희망을 좀 그나마 작은 희망을 바라는 거죠. 희망원에서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 이곳에서 희망원 사람들은 유골마저 집단으로 격리 수용된 채 잊혀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희망원. 오래됐어. 2005년도 거. 2005년도 거. 또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그것이 죽어서도 다 외면당한 채 버려진 수백 명의 영혼 앞에 우리가 약속해야 할 새로운 희망입니다. 현재 희망원 문제와 관련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26일과 27일에 한 차례 질의가 있었고 오는 10월 14일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희망원 직원들은 예정된 독일 연수를 가려다가 대구시의 권고를 받고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희망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며칠 전 희망원 내부에서 대량의 문서들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지라는 기대가 또다시 희망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0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 여러분 모두가 방청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재를 하면서 희망원 측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 상당수는 당신들이 희망원 생활인들 같은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돌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느냐, 안다면 쉽게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항변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고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칫 이 방송이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역할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또한 희망원에서 진심으로 생활인들을 위해서는 복지